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2021년이 어느덧 다 갔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대단한 장이 펼쳐졌고요. 올해는 상반기 좋았다, 하반기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는데요. 사실 작년에 코스피가 1,400대로 떨어졌을 때 정말 패닉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 수익을 내는 매니저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매니저 가운데 한 분인 오늘 분을 모셨습니다. 유진자산운용 김탁 이사님과 함께 내년 시장에 대한 그림들 그려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그림하고 또 어떤 섹터를 좀 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3천선에서 오늘은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만 계속 3천선을 못 넘고 좀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시장이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현재 지금 큰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미크론 같은 또 제2의 또 팬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못 잡게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페드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이제 통제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죠. 페드가 빨리 긴축을 하면 네.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런 게 어떤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성장이 어느 정도의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온고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긴축은요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어떤 이슈, 특히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증시를 너무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3천선을 어떤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탁 이사님께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궁금증을 오늘 좀 OX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방향을 정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서, 미국은 오늘은 휴장입니다만 약간 산타랠리까지 좀 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 남진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 분위기가 좀 연말 랠리가 올 수 있을까? 네,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연말 랠리 온다? 아니다? 삼각형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래일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저는 이제 사실은 OX의 어떤 질문에 네. 삼각형으로 대답하는 거는 제 취향은 아닌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네. 말씀드렸냐면 산타랠리라고 해서 제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산타랠리는 지금쯤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사실 왔었어요. 지난주부터 네.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보통 12월 중순 전후로 저는 이제 산타랠리는 현재는 이미 안 온 거거든요. 이 정도 어떤 흐름이면은. 네. 하지만 제가 세모를 드린 이유는 1월 달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맞을 매들을 이미 하반기에 다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오미크론 같은 그런 네. 또 제2의 팬데믹 우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있고, 지금 한국이 사실은 미국 시장 대비 올해 굉장히 언더퍼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S&P 500은 지금 20% YTD로 넘어갔고 나스닥도 그 정도고요. 근데 코스피는 이제 한 4, 5% 정도의 상승 폭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일정 부분 우리가 네. 좀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세모로 드렸습니다. 네. 네. 사실 보면 우리가 좀 약했어요. 중국 증시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더라고요. 중국 증시가 규제 이슈부터 전력난 난리를 쳤는데도 보면요. 우리가 올해 약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에 관한 얘기는 어느쯤 리뷰를 해주셨다고 보고, 올해보다 내년이 중요하니까요. 내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수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참 무식하고 외람된 질문인데, 일단 기대감들이 있고, 올해 우리가 한 3,300을 받고 내년 3,500, 600 이렇게 해서 3,500 정도, 꼭 3,500이 아니더라도 상승세로 갈 수 있다 아닐까. 김탁 이사님의 답변부터 보여주세요. X. 그 정도는 가기 어렵다. 네, 저는 이제 지수의 네. 어떤 상승폭은 팬데믹을 우리가 이제 들어오신 2020년도를 경험하신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수가 20, 30% 오르는 게 흔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3년 연속 20% 이상 오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수의 상단이 3,500은 조금 부담이 된다, 레벨 자체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수라는 건,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이익의 성장폭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3,500을 못 간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나 이제 주식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10에서 20% 정도, 지금 이제 3,000선이잖아요. 네. 20%까지는 기대를 안 하셔도 지수 자체가 한 10% 정도만 오른다고 해도 그 안에서 종목과 섹터를 잘 고르시면은 충분히 20, 30% 더 많은 수익률을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이익의 어떤 개선 폭은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질적으로는 매우 좋은 흐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도에 거의 2017, 18년도에 이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때는 반도체에 편중된 이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내년에는 반도체도 좋아질 거지만 다른 여러 섹터들이 다 골고루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익의 질적 개선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이 여전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수출의 모멘텀은 약화될 겁니다. 성장폭 자체는 약화되지만 절대 레벨은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지수의 하방을 지지를 해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긍정적으로 돌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2년 동안 거의 50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6년 내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입니다. 2015년도에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31%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31%대에서까지 빠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저점을 찍고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4, 5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은 괜찮게 본다. 하지만 3,500선의 네. 지수 자체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작가님이 너무 세게 잡았어. 3,500 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3,300 간다 그랬으면 동그라미 주셨을 텐데. 예, 그죠? 네, 충분합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3,000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장의 방향성이나 질적인 내용이 좋은데 내년에 괜찮다. 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이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예, 경기 상승기에 오히려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 팬데믹이 좀 고민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과정 아니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익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고민인데 섹터별로는 괜찮다고 하셔서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올 연말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이 아니라 반도체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네, 답변 보겠습니다. 네, 답변은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제가 올 초에 삼성전자 9만 원 터치하고 굉장히 그때 폭발적으로 삼성전자 오를 때는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원대도 제가 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가가 선행성이 강한 종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근데 거꾸로 지금은요, 여전히 삼성전자한테는 숙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 반도체는 아직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낮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메모리에서 수율 개선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주주분들한테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조금 인내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한테. 그 이유는 똑같은 겁니다. 선행성이거든요.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주가가 7만 원이었다. 예, 6만 원 후반 7만 원대에서는 너무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 엔비디아, AMD 주가와 물론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지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PER이 지금 100배가 넘어갔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엔비디아랑 절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지나치게 벌어진 수익률 갭은 분명히 스프레드가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삼성전자의 7만 원 초반의 주가는 안 좋은 게 많이 반영된 주가니까 조금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는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보유를 하면서 호재가 어떤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숙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잘 보시면은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 떨어졌을 때는 다들 관심 없고 그냥 유유하고 있다가 이제 오르니까 또 관심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쨌든 좋게 보셨는데 사실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투자자들의 성향의 문제이긴 한데 반도체 좋다. 삼성전자가 좋을까? 하이닉스가 좋을까? 소부장이 난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소부장은 물론 이제 기업들이 좀 많다는 셀렉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사님께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캐펙스 사이클이 중요한데요. 소부장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늘어나는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보다는요.
비메모리 쪽 있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예.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소부장에 좀 집중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네, 물론 그 뭐 앞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하고요. 소부장 쪽은 그쪽을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자, 그러면 또 포트폴리오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번 사이클에는 반도체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도체 말고도 주목할 섹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섹터는 뭘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그럼 주목할 만한 게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도 그렇고 이제 바이러스가 좀 잡히고 나면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있는데 내년에 좀 리오프닝을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 볼까요? 라는 질문인데 답변은요? X네요? 네. 네네. 제가 저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좀 리오프닝 종목들도 좀 트레이딩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이제 점점 델타가 나왔죠. 근데. 네네. 네. 델타도 문제였지만 저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이 팬데믹이 나오면서 제가 가정했던 거는 봉쇄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어떠한 이제 뭐 다시 바이러스가 나와도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 당연히 봉쇄를 다행히 안 해가지고 리오프닝주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 한국과 영국 이런 데서 지금 봉쇄에 대한 어떤 유럽도 그렇고 고민을 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리오프닝주한테 굉장히 부담을 계속 줄 수 있는 환경이고 저는 어떤 섹터를 제가 투자를 할 때 그 행복회로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을 계속하는 섹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리오프닝주가 지나치게 좀 계속 희망 고문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좀 디레이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행, 주류 이런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보셔서 수익률을 챙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런 어떤 기회가 나오면 항공도 네. 그렇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망 고문 안 하고 현실적으로 좀 숫자로 즐기던 실적으로 즐길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다음 질문은요. 그게 이제 어떤 기대감들 뭐 사실 나중에 우리가 뭐 NFT 메타버스 얘기도 하겠지만 이건 이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지만 기대감이 실적으로 사실 찍히는 섹터가 전기차, 2차 전지 아닙니까? 근데 연말에 사실 상당히 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내년에 포트폴리오에 전기차는 머스트헤브 담는다 아니다? 담는다. 네. 네네. 저는 전기차가 올해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셀 회사가 있죠. 배터리를 만드는 네. 회사가 있잖아요. 대형사들. 뭐 LG화학이든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상장을 할 거지만 그런 셀 회사보다는 여전히 소재. 소재 쪽을 네. 좀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셀 회사들은 계속 내재화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해서 지금 뭐 좋은 가격에 상장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조만간 또 배터리 데이를 할 거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이제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 데이 때 내재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셀 회사들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주가에. 하지만 양극재나 어떤 소재, 음극재 이런 회사들은 내재화 이슈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결국에는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찍히고 네. 어떤 캐파 증설 스케줄이 완전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굉장히 주가가 올해 뭐 좀 하반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주춤주춤하지만 좋은 가격에 담는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은 조금 조정받은 가격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1월에 이제 LG 엔솔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수급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조금 더 기다렸다 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주가가 네.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완전히 편한 주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2차 전지 종목들은 많이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조금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한 어떤 그런 매매를 좀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김타 기사님이 바라보시는 2022년의 유망 섹터, 김타 기사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또 우리가 주목할 얘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올해 이제 하반기에 불어닥쳤던 엄청난 열풍이 메타버스하고 NFT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냐, 일시적인 요인일까 논란이 좀 있는데 김타 기사님은 메타버스 NFT 관련주 내년에 담는다 아니다? 네, 담는다. 네. 네,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시세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상당 부분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어떤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은요, 이런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5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치성이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좋을 거고요. 그냥 마냥
어떤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숫자는 뭐 내년 상반기 돼서 갑자기 찍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메타버스나 NFT 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당장 나온다고 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네. 가시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위믹스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생태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서 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5년, 10년 후에 장기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메타버스와 NFT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거고 매출을 올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네. 분명히 중장기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시장이 이제 인정해주면 네, 새로운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김타 기사님이 좋게 보시는 섹터 이야기 했고요. 다음은 좀 이제 전략 얘기, 성공 투자를 위한 김타 기사님의 전략을 좀, 물론 이제 매니저시고 대부분 방송 보시는 분은 일반 개인 투자자이시지만 매니저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일단 대형주 위주로 롱숏을 하셔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수익을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네. 대형주의 롱숏이다. 네. 기본적인 좀 전략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심플하게 접근하는 거를 매우 네.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보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출 성장률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OP 마진이라고 네. OPM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주목하시되 저는 매출 성장률이 한 15%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를 매우 선호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매출, 그냥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매출을 잘 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매출의 구성이 잘 나오고 있는 안정적이고 성장에 어느 정도의 폭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장기로 투자하시기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동시에 OP 마진이 유지가 되거나 최소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늘어나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한 2년, 길게는 5년 그 정도의 OP 마진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트리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네.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접근하시면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좀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매출 성장률 한 15% 가이드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미드 싱글 5% 이상은 나와야 된다. 네. 너무 저마진의 사업은 매출이 늘어나도 이익의 확정성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5%. 하지만 매출 성장률 15%는 그걸 훨씬 더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특별히 중소형주 남들이 다 모르는 거 이런 거를 소위 템베거 이런 거 안 찾아도 대형주 가운데서 그런 종목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충분히 대형주들도 네. 2배, 3배 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얼마나 큰 회사들입니까? 지난 2, 3년 동안 2배, 3배 나는 회사 되게 많잖아요. 네. 한국의 어떤 대형주들도 그런 회사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대형주 롱숏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종목 가운데서 이제 같이 보통은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데 롱은 이제 매수를 얘기하잖아요. 숏은 매도를 얘기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섹터별로 종목별로 시장에 봐서 한쪽을 사주고 한쪽을 팔고 이렇게 네네. 하신다는 거죠, 롱숏이라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네. 전략은 그렇습니다. 네. 네. 개인들도 롱숏을 이렇게 자기 개인 전략에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개인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관 자금을 맞아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쓰는 전략이고요. 네. 개인분들은 그 롱 중심으로 그렇게 맞아요.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하셔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을 심플하게 접근하시면요. 네. 충분히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물론 중소형주도 좋은 종목이 많죠. 하지만 변동성에 너무 시달릴 수 있으니까 네. 대형주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어떤 기반이 닦아지고 본인의 내공이 좀 쌓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소형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스프레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롱숏보다 롱이 긴 거잖아요. 살고 길게 가시면 돼요. 롱숏 어렵고요. 숏 특별히 뭐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이익 보는 그것도 2배짜리, 4배짜리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세상이 망해야 내가 주가가 오르니까요. 변동성도 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연말에 모처럼 오셨는데 주식은 매수가 중요하냐, 매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특별히 매도가 더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래서 매도에 주식을 파는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네. 네, 저는 사실은 매수는 신중하게 하고 네. 매도는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멋있는 왜냐하면 말이네요. 기본적으로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면 네. 매우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도는 딱 세 가지 원칙으로만 합니다. 첫 번째는 적정 가격에 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왔을 때 팔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주식이 나오면 네. 팔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정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판단했으면 그냥 팝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리오프닝주를 올해 상반기는 좀 제가 좋게 봤지만 봉쇄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봉쇄를 다시 하면서 저는 그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는 그때는 팔았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김 이사님 멋있는 말을 해주셨는데 매수는 신중하게, 매도는 신속하게. 그럼 이제 매도는 신속하게 한다는 거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원칙입니다. 예, 그때 오늘 확 밀려가는 얘기 파는 게 아니라 원칙을 딱 가지고 사실은 신속하게 원칙이 있어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가장 매수는 그러니까 엄청 신중하고 네. 저의 모든 영혼을 다 쥐어짜서 매수 종목을 고르고요. 네. 매도는 어떠한 감정도 개입하지 않고 이런 원칙으로만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맞습니다. 적정할 때 손절을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엄청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팬데믹이 와가지고. 네, 네. 저는 제가 그때 3월 달에도 제가 월간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냈던 이유가 요 매도의 원칙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작년에 장을 좋게 봤어요. 연초에. 그래서 주식을 거의 엄청 많이 가져갔는데 네. 제가 처음 생각할 때 매수의 가정이 틀렸던 거죠.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그때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그때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매도는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더 하기가 힘든 게 매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매수는 본인이 하고요. 매도는 시장이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나중에 고민을 그 부분 많이 하시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좋았지만 하반기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너무 매크로 이슈나 뉴스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르시면요. 지금 당장은 그게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률을 올리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경제 이슈, 경제 서적도 좋지만, 네. 문사철, 역사 이런 책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유진자산운용 김탁 이사님과 함께 내년에 주목할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전략까지 귀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